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12번째 챕터입니다. 엄마를 지렛대 삼아. 엄마를 지렛대 삼아. 사내 아이 같은 여자아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일이다. 나는 근무 중이었고 몸이 아픈 아이는 혼자 병원에 가는 길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나 싶어 전화를 해보니 아이가 화가 잔뜩 나서 울고 있었다. 병원 앞에서 내리며 요금을 내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 같은데 택시기사가 아이에게 근처 서민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아파트 주민은 아니지만 똑같이 서민인 우리 처지와 서민 아파트라고 무시하는 기사의 태도, 아이가 느꼈을 모욕감 등이 한순간에 스쳤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우선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 다시 전화를 해보니 의외로 목소리가 괜찮았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병원 갔다가 집에 오는 다른 택시에서 아까 탔던 택시 아저씨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사님 말, 그 아저씨가 잘못했네. 그래도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그깟 일 가지고 울면 되겠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 남자 아니고 여자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자신을 남자아이로 봐주어서 기분이 좋았던 거였다. 그 이야기를 하며 아이도 웃고 나도 웃었다.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 내 아이는 FTM 트랜스젠더이며 성별 정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면 바이젠더 펠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FTM으로 트랜지션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고 길게 나를 소개한다. 아이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그만큼 세상에서 존재감이 묻혀 살고 있으니까. 사실 아이가 유치원 시절부터 여자아이를 사랑한다고 편지를 쓸 때 나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느끼는 우정이겠거니 생각했다. 그 후 자주 여자아이들에 대한 우정인지 애정인지 알 수 없는 친밀함을 표현할 때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드물게나마 괜찮아 보이는 남자 연예인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남다른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고 엄마인 나에게 신호도 많이 보냈는데 엄마가 알아채지 못했다고 혹은 무시했다고 따진다. 내가 그 신호를 어떻게 아냐고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엄마인 나는 몹시 억울할 따름이다. 생각해 보면 아이는 여러 경로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듯하다. 학예회 때는 여자 한복 대신 바지 차림 생활 한복을 사달라고 했다. 그래도 되냐고 묻자 아이는 선생님이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된다고 하셨다며 태연히 말하는 것이었다. 학예회 날 가보니 그런 한복을 입은 아이는 내 아이밖에 없었다. 학예회가 끝난 후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며 나를 황당하게 하였다.
나는 이런 일들을 모두 아이가 좀 유별나서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내 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것, 이쯤 살다 보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에 아이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좀 낯설기는 하였지만 솔직히 말해 썩 흔쾌하지는 않았다. 그럭저럭 주변에도 알리고 나는 꽤 진보적인 부모인 척 하기도 했다. 아이는 때로는 사귀는 여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별의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는 등 흔한 연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이는 비위가 약하고 소리에 예민하며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따지며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였다. 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말하기 두려워했다. 주변에서 아이에 대해 자꾸 묻는 게 불편했던 나는 아이에게 커밍아웃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랬던 나이지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아이와 함께 참석한 날은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웠다. 레즈비언인 줄 알고 있었던 내 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것, 또한 바이젠더, 팬도멘틱, 에이섹슈얼이라며 곧 트랜지션을 하고 싶다는 것, 그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도 모른 채 더듬거리던 중 때마침 MBC PD수첩에서 성소수자 이슈를 취재하고 싶다고 하여 아이와 취재에 응하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공개 인터뷰를 하며 아이가 혹시나 악플에 상처받을까 두려워했는데 다행히도 크게 마음 쓰지 않았고 이자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걸 꺼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성 정체성이 그간 알고 있던 남녀나 LGBT 외에도 60여 개가 넘는 이름으로 구분되어 불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세상의 수많은 존재의 다양성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덕분에 아이는 더욱 단단해져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고 교내 동아리방도 얻게 되어 주변의 친구들과 연대하며 외롭지 않은 청춘을 보내고 있다. 무지한 게 우리 목사들이에요.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LGBT 외에도 60여 개가 넘는 60개, 600개, 6,000개입니다. 안수해서 고칠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 종이 있다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은 하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연계에 다양한 성이 차이나는 성이 있는가? 왜 인간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시에 그렇게 창조했는데 왜 그 많은 성취향과 성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지구촌에 수억의 사람이 있는가? 기도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사명은 그들 모두를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많은 인종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혐오받고 고통당하는 건 특별히 어린 청소년 시절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법칙을 어기고 어기는 게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시든지 찾아오게 해서 아이덴티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목사님들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지난날 알지 못해서 범죄지요. 제가 범죄라고 말하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많죠. 저는 이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성소수자들의 그 부모님들의 눈물과 한숨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모험 아닌 모험으로 저 개인 사이버 유튜버 방송 수십 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채널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 이 성소수자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한국교회가 어서 빨리 이 늪에서 벗어나도록 애타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차별에 대항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가 편안하게 살기는 힘든 세상이다. 지금도 퀴어 퍼레이드 때 혐오하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걸 보면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 연상된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오른손을 바른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나 아직도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종교나 학력,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이 21세기가 맞는가 싶다. 그러나 그런 차별에 대항하는 또 다른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만 해도 그렇다. 아이가 여러 차례 권유해서 선심 쓰듯 나가본 모임에서 부모님들을 본 첫 느낌은 자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하면 저런 얼굴들이 되는 걸까 하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정말 따뜻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표정들,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부모들에 대한 한없는 공감과 연민이 그런 얼굴을 만든 건 아닐까? 편안했고 그 감정이 나에게도 스며들었다. 나는 그동안 담담한 척 하면서도 아이가 성소수자의 삶이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거나 모른 척 외면했다. 하지만 자식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거나 혐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해왔던 터였다. 생각해보면 의식 있는 엄마인 척하며 성정체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세상과 맞서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둔 셈이니 참 엄마의 교만함으로 인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한 일이다.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줄게. 부모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만났다.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과 그 후 시간을 견뎌내는 방법, 부모님의 심정에 대해 묻고 고민하고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내 아이 같은 당사자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또한 성소수자 부모님들의 충격과 어려움을 호소할 때 같이 울며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나와 같은 성소수자 부모님들께 드리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중략하고 편지 내용이네요. 성소수자 엄마인 저는 지금 예전과 달리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적 취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는 것을요. 성적 취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는 걸요. 누가 이 어려운 성적 취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부모나 다른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왼손잡이나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요. 또 당사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지도요. 성소수자로 사는 것이 선택 가능한 일이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환경에서 누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로 사는 거지요. 어머님께서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에는 그냥 안아주세요. 힘들어도 그냥 안아주세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커밍아웃 했을 때 부모님이 자신을 괴물처럼 여길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하는데 말이죠.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퀴어 퍼레이드에서 프리허그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아드릴게요. 하면 성소수자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안기면서 울어요. 엄마들도 웁니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안도하고 고마워하고 살아낼 힘을 갖거든요. 어머님께서도 아이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안아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말해주세요. 엄마는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요. 2017년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해이다. 아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퀴어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고 추석에는 친가와 외가 친척들 모두에게 정식으로 커밍아웃 하였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아이 친가 식구들은 짐작하는 이도 있었고 처음 알게 된 이도 있었지만 모두 그간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해 주었다. 교회 다니는 외가 식구들은 걱정 반 이해 반 해주시는 걸로 생각보다 무난하게 받아들이셨다. 그간 친척들 반응이 어떨까 미리 짐작하고 걱정했던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순조로운 커밍아웃 신고식을 치르고 나니 사람들은 실제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산다는 말이 새삼 다가왔다.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아이에게 말한다. 엄마를
지렛대 삼아 세상에 나아가 더 힘차게 외치라고. 엄마도 이해와 지지해서 한 발 더 나아가 능동적인 행동으로 같이 하겠다고. 부모란 자식이 죄를 지으면 감쌀 수는 없어도 같이 돌을 맞아주는 것. 하물며 지은 죄 없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정죄받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 줄 것이다. 내 자식뿐 아니라 세상 모든 성소수자들을 죽을 힘을 다해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형편은 어떠합니까? 주류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한다. 정부와 싸우고 수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그들의 일가 친척들 부모들까지 합치면 그분들의 덩어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만 명 안 되겠습니까? 1000만 명이 오늘 나 같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인정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들은 후천적인 그런 성취형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왜 한편의 의견만 들으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 아니라고 벌써 선언했고 유엔에서도 선언했고 왜 의사 한두 명 에이즈의 근원으로 나라 망친다고요? 간호사 K 간호사 요새 큰 교회 가서 강연 많이 하더만요. 왜 국민일보를 통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도문을 맡고 계십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